네, 유튜브 독자 여러분, 이제 제 10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천연물질을 가지고 독일 연구소에서 진통제를 개발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진통제. 해석은 진통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했으므로 다시금 정보 문헌실 생활을 시작하였다. 도서관에 들어간 거죠. 연구소에.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실, 모든 서적을 볼 수 있고 이곳에 없는 논문을 사서에게 요청하면 곧바로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급해 주는 곳. 웬만한 논문은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곳. 도서관 내에서의 복사, 제본 등에 대한 모든 경비 역시 전적으로 연구소가 부담하는 것 등 정보문헌실은 연구자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는 연구원들의 천국이었다. 참 좋죠? 합성진통제와 천연진통제, 해석은 두 분야의 참고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대학과 합성진통제란 화학물질을 가지고 진통제를 만드는 것을 약을 만드는 거죠. 천연진통제는 천연물을 그대로 가지고 부작용이 적은 네, 해석은 두 분야의 참고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대학과 연구소. 네, 넘기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 독일과 해외. 최근의 학술 발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개발이란 자료 싸움이다. 해석은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실 무에서 이유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걸어간 그 길을 헤집어 보는 것이다. 거기에서 진리를 찾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서서 연구자는 자신의 고유 방향을 정하여 비로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걸 개발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했던 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해석은 자료를 찾아가다가 머지않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일의 장벽이었다. 그렇죠. 독일어를 모르니까. 해석은 자료실을 둘러보았다. 이 연구원들은 수시로 자료를 살펴보고 복사를 하거나 책을 빌리거나 아니면 좌석에 앉아 책갈피를 든 채 논문을 읽어 내려가기도 하였다. 해석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막막함을 느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해석은 2개 정도 탁자 건너편에서 자신을 마주보고 있는 여자 연구원에게로 눈길이 쏠렸다. 어떤 여자 연구원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흰색 실험복을 입고 있었다. 실험복 안쪽의 상의는 노란색 와이셔츠였고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는 색색의 볼펜이 잔뜩 꽂혀 있었다. 해석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독일 여자 연구원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머리는 온통 금발이었다. 그녀의 금발을 보면서 해석은 미소를 지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금발머리에 대한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남자는 금발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유럽 금발을 좋아하는 금발을 많이 좋아하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학술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그런 보고가 있었네요. 발표 논문이 캐나다 인류학자인 피터 프로스 박사는 학술지 진화와 인간 행동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유럽 여성 중 특히 북유럽 여성들은 병아시대 말기의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금발머리와 푸른 눈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였다. 지구를 온통 얼음으로 덮은 병아시대 말기인 1만에서 1만 5천 년 전에 북부 유럽에는 먹을 것과 남자들이 부족했다. 결국 숫자가 적은 남자를 두고 많은 여자들이 서로 차지하라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재밌네요. 남자를 차지하려고 여자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되는데요. 네.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네, 잠깐만요. 초점을 맞춰. 네.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당시의 식량원이었던 들소, 술록, 매머들을 사냥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여자들만 그들 뒤에 남다 보니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 간의 비율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빙하시대 전후로 여성들은 모두 검은 머리, 검은 눈이었다. 그런데 그 후 돌연변이로 금발 여성이 태어났고 금발 여성들은 무수한 검은 머리 여성들 속에서 단번에 남성들의 눈길을 끌어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 결국 종족 번식에 유리한 금발 여성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프로스트는 말했다. 현재 유럽에는 색상이 조금씩 다른 금발이 7종류 이상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남성으로부터 천성적인 관심을 끌게 하는 금발머리 그녀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어깨까지 치렁치렁하게 내려옴직한 머리카락을 검정색 리본으로 묶고 있었다. 쌍꺼풀 진 눈은 열심히 책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노란색 셔츠 자락은 청바지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왼손으로 턱을 괜 채 책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이 가끔 차창을 보는가 했더니 이내 해석에게로 다가왔다. 해석은 그녀를 보는 눈길을 급히 거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저 여자에게? 그 말은 독일어를 모르니까 저 여자에게 한번 물어볼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말이죠. 왠지 그녀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해석은 낯선 사람을 스스럼 없이 잘 사귀는 성격이 아니었다. 게다가 미모의 금발머리 연구원. 그녀에게 선뜻 다가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장 6일 후면 엘버트 박사와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학문을 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낯선 사람을 어색해하고 이성을 두려워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 해석은 결심했다. 네, 해석이 드디어 금발 여성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연구원에게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두꺼운 독일어 책을 들고는 그녀에게로 향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박또박 구두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해석은 그녀 앞에 다가섰고 말을 머뭇거렸다. 예? 그녀는 의외로 고른 치아를 드러내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천생연분이네요. 해석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가 마치 전에 어디선가 만났던 오랜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그에게 신선함 그 자체였다. 20대 중반의 탄력 있는 피부는 잔주름 하나 없이 투명한 하늘처럼 청초했다. 사람의 얼굴이 그처럼 흰색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턱 아래로 얼굴보다 더 하얀 속살이 다소곳이 묻혀 있었다.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독일말로 했을까? 영어로 했겠죠. 입술의 왼쪽 끝이 말려 올라가며 미소를 짓자 눈추려 이마까지 모두 조금씩 올라갔다. 하얗게 웃는 그녀의 미소는 금발보다 더 아름답고 편안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해석의 소리가 좀 컸는지 건너편에 앉은 중년의 남자 연구원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쉿! 여자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재미있다는 듯 소리 없이 웃었다. 희고 긴 손가락이 해석의 눈에 들어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석은 가져간 책을 펴서 그녀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 부분이 독일어로서 이해가 안 되네요.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책을 펴고 드디어 이제 해석이 그 연구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과연 어떻게 답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아주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혀 미안하지 마세요. 미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리 앉으세요. 이야, 이런 일이 있네요. 그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 연구원이 미안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해석이기는 행운입니까? 여자는 자신이 보던 책을 우측으로 밀치고는 옆자리에 앉길 권하였다.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의 노란 머리칼이 날리면서 풀잎향이 은은하게 해석의 코끝을 자극하였다. 유럽 냄새. 해석은 시내를 지나가는 많은 여자들의 냄새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해석이 지적한 몇 페이지의 독일어를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해석은 노트에 그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뜨거운 스토브에 손가락이 닿으면 그 통증이 손가락을 통하여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차츰 그 통증도 사라진다. 때로는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심하게 팔다리, 허리 등이 아픈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통증이라는 것이다. 통증이 정의네요. 그것은 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빨리 살펴보라는 아주 친절한 경고이다. 자, 그러면 우린 약을 바르거나 의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주 심각한 정도라면 우린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걸릴 수도 있다. 우리의 편안한 생활이 고통받기 시작하고 비정상적인 투병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통증은 사람과 상처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다가온다. 1931년 프랑스 의료 성의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통증은 때로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통증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한 질병이 되었다.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받게 하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이상까지도 유발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고대 문명은 돌판의 통증과 그 치료법, 압박, 열, 햇빛, 물 등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통증의 문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통증은 악마, 괴설, 마술로 인식되어 통증을 없앨 책임이 있는 주술사, 무당, 제사들은 약초나 폭력이나 의식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지각 내지 감각에 대한 발전이 처음으로 있었다. 즉 통증을 인지하는 것은 뇌와 신경계의 작용과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1400년과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중세 시대에는 이 통증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뇌가 감각과 인지를 통제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또한 척추동물의 척추가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전달체라는 것을 알아냈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과학자보다는 오히려 철학자들이 몸과 감각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시대였다. 1664년에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오늘날도 불리고 있는 통증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였다. 그는 발바닥에 도달한 불의 입자들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지를 벨의 종이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하였다. 19세기의 통증은 도메인 이론으로 재정립되었다. 내과의 과학자들은 오피엄, 몰핀, 코데인과 코카인이 통증을 제어할 수 있음을 찾아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연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